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선거운동 첫날부터 유세장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 축구협회가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홍명보 감독 선임 문제 등 축구협회 현안들을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10월 16일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4명, 서울시 교육감 뽑는 규모로 보면 이제 소규모인데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자, 정치권이 이번 재보선에 이렇게 의미를 두는 이유, 김수미 평론가님 뭐라고 보세요? 일단 지난 4월에 총선이라는 큰 선거가 끝이 났지만 정치권에서 한번 뭐 숨을 가다듬는다거나 네. 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온 그런 분위기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국민들의 평가는 어떤 것인가, 연장전이 치러지고 있는 셈이고 그런 의미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는 정당 공천이 없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끼어 있으나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사실 뭐 여러 지역들이 다 그렇지만 뭐 당은 없지만 진보 대 보수라고 하는 이 프레임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진보 교육감 후보의 승리라고 했을 때는 정권 심판론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이제 뭐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정권이나 국회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또 갖고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주진 평론가님, 지금 김수미 평론가님 말씀은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든지 네. 어떻게 보면 총선의 연장전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네. 사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말한 이런 측면을 우리가 간과하기 어렵고 사실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일반적인 지방선거나 그런 경우였다면 이 지역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 소지가 별로 없었겠죠. 그 네. 지역에서만 화제가 됐겠지만 어쨌든 모든 선거는 정말 그 지역구가 몇 개든 그 선거의 상징적인 의미가 딱 담기는 순간 매우 큰 정치적인 의미가 이제 부여가 되죠. 네. 지난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적 어떤 성격이 매우 강했고, 그래서 그 선거로 인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는 매우 흥했고요. 김기현 전 대표는 정치적 위기를 맞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같은 경우도 공교롭게도 지난 총선을 이끌었던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네. 지난번에도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대표가 있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였는데 다시 전당대회를 양당이 모두 치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각각 재편이 됐고요. 여기에 총선에서 기적적으로 제3당의 지위에 올라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까지 있습니다. 이 3파전의 의미, 즉 앞으로 이제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대선 주자들이고, 또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 성적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초반 대표로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지금 일단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할 수밖에 없죠. 다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호남 혈투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조금 흥행 면에서는 좀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흥행,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정치적인 흐름을 보면 있잖아요. 강서구청장,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한번 어떻게 보면 여당으로서 매를 맞았어요. 예. 근데 그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겠다 했는데 그게 또 안 되고 총선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맞는 또 기초단체장 선거. 자, 지금 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으로 지금 그렇게 뭐 여권에 좋아 보이지는 않는 분위기인데 이런 부분을 그럼 여권이 지금 2주도 안 남았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일단은 여당은 그 네 군데 중에 기초자치단체장 네 군데 중에 이제 세 군데다가 선거를 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개는 건재야 본전이다 이런 얘기인데 네. 과연 그게 뭐 될 수 있을지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되게 양면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속내로 봤을 때는 정말 이 두 곳에서 만에 하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한 곳이라도 만약에 삐끗하면 네. 이거 정말 그 다음에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지만 하지만 또 겉으로는 너무 이번 선거에 큰 정치적 의미를 두지 않는 쪽으로 좀 전략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인천 강화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인천시장을 지냈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과거 이제 뭐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 등에서 열심히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던 안상수 전 시장이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데 네. 이 인천 강화라는 지역은 지금 공교롭게도 뭐 전남 영광이나 곡성과 마찬가지로 지역 일꾼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고 그래서 이 지역민들이 정당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인천 강화는 실제로 과거에 6회 지방선거에서는 이상복 시장 군수 또 최근에도 이제 유천호 무소속 군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상수 시장이 워낙에 또 인지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얼만큼 여당의 표를 잠식할지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부산 금정 같은 경우인데 물론 이곳은 매우 전통적으로 여권의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지만 야권에서 어떤 식의 단일화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느냐에 따라서 뭐 승리는 가져올 수 있지만 여당이 만약에 매우 표차가 근소하게 난다면 그러면 그 또한 아마 한동훈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표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산 금정 이재명 네. 대표가 오늘도 이제 찾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야권 단일화 여부가 이제 변수로 꼽히고 있잖아요. 단일화 좀 되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성사 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최근 며칠 동안은 그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아웅다웅 해왔었죠. 네, 근데 양쪽 다 단일화에 대한 대의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방법적으로 풀 거냐 이 문제에서는 좀 진도를 빼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 최근으로 조금 더 좁혀 보면은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조국혁신당은 조금 이제 그 동안의 어떤 서름을 당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앙금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하더라도 이제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이제 속말로 버팅기는 이런 제스처는 취하고 있다.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는 결국에는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날 거냐 이거를 상상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사실 부산 같은 경우는 금정도 그렇고 이제 영남 중에서는 그래도 야권의 지지층이 좀 더 두터운 지역이고 그리고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했을 때 해볼만하다라는 기류가 익히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단일화를 안 할 때는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필패한다 이건 분명한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선거 결과로 개표함을 다 열었는데 조국혁신당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하고 득표수를 합쳤더니 국민의힘 후보보다 많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양당 간에는 전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지도부 책임론. 그리고 특히 네. 아마 이 둘 중에 3등 후보가 된 쪽의 당은 그 당은 그 다음 날에 전화기 회선을 다 뽑아야 될 거예요. 굉장히 그래요. 항의 전화들이 올 거기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겼다. 이 사태를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다 알 겁니다. 네. 뻔히 내다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단일화는 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전남 영광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영광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을 배반하고 주어진 권력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익을 도모하는 공복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그들을 심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자치단체 4곳 모두 후보낸 민주당, 특히 전통적 당 우세 지역 전남 영광 곡성이 이제 화력 집중하고 있고요. 조국혁신당도 민주당과 호남 쟁탈전 펼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선거 끝나고 난 뒤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고 제4기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민주당과 철저하게 단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광을 포함해서 호남 지역에서 어느 당이 어느 후보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청렴한 군정을 펼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경쟁할 것입니다. 확고한 의지, 청렴한 군정, 그 워딩이 이제 좀 약간 귀에 들어오네요. 김수민 평론가님, 이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사활을 건데 이제 총력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호남에 공을 들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 때 선전을 했는데 그 네. 선전의 내용을 보면 지역구에는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았고 네. 비례대표 득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거의 맞먹는 득표를 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이게 비례대표 득표라는 게 그 정당의 지지로 해석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 체제에서는 지역구에 어떤 당 주고 야 요거를 좀 이제 속말로 개평처럼 이렇게 나눠주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일단은 표를 받아내긴 했지만 사실 독자적인 지지세 이런 것들이 굳건하지 않으면 그렇다면은 좀 중소정당으로서 존립하기에도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민주당에 흡수된 듯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설령 당대당 통합을 한다고 해도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소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어쨌든 이제 독자 노선이라고 표방을 한 점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하고 경쟁을 했을 때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볼 확률이 거의 없는, 심지어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내지 않기도 하는 호남 지역에서는 정면으로 승부를 해서 이겨서 민주당으로부터의 어떤 뭐 차별성, 독립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보시기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하나 정도는 갖고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그래도 상대적으로 영광 곡성보다는 좀 영광 네네. 쪽이 뭐 선전을 하는 것으로, 이거는 중평이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있는 지역이 영광이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봤을 때 영광에서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흥미로운 게 또 변수가 생긴 것이 진보당? 네, 최근에 이제 진보당이 또 그러니까요.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선거가 양자 구도가 아니라 삼자 구도로 가는 측면도 있어서, 네, 그리고 진보당은 중간에 후보로 사퇴하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한쪽을 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예, 진보당 또 우리 지역 사업 열심히 했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손해 봐가지고 국민의힘이 이기는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진보당도 조국혁신당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겠다. 진보당은 네, 이렇게 되고 있는 조국혁신당 잡으러 나왔나요? 여하튼 그 3파전 뭐 4파전 이 양상인데 이게 진보당의 약진이 민주당의 호재라고 보세요? 악재라고 보세요? 이거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게, 만약에 예, 진보당 후보가 사퇴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거는 사실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진보당 입장에서도 굳이 두 당 중에 한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사퇴할 이유도 없다. 거의 완벽한 삼자 구도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예. 이번 전남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 출마한 후보자들이 네. 사실 당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한데 중앙당에서도 현금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보면은 일종의 뭐 진짜 뭐 돈봉투 선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현금성 지원을 이제 내걸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장세일 후보 같은 경우는 모든 영광 국민들에게 지원금 100만 원을 주겠다, 뭐 이런 네. 공약을 내고 있고, 또 여기에 질세라 장현 후보는 또 행복지원금 120만 원, 또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간병비 15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글쎄요, 이번 이 선거 보면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배가 좀 아프실 것 같아요. 아이, 우리 지역도 이번에 재보궐됐으면 좋았을 텐데 누가 되든 이 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매우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마침 이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대표 상품이라고 밀고 있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과 아주 좀 그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죠. 과거에 뭐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참 들어본지도 오래된 그러한 선거가 지금 21세기에 재현되고 자유당이요? 있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는 그 지역 주민들, 국민들께서 오히려 이러한 선거 전략을 펴는 야당들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혼을 내주시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만 좀 저는 말씀해 현금 주시죠. 지급론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고, 국민의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국민의힘도 선거할 때 기초연금 인상하겠다, 부모
급여 도입하겠다 이런 공약들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현금 지급 자체로 이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혹은 그 돈으로 딴 거 할 수는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정책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조국 혁신당보다는 민주당 쪽이 조금 더 부담을 져야 되는 것이, 민주당이 여러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 이러한 현금 배당이나 기본소득이 실현된 사례는 없어요. 그럼 왜 영광과 곡성에서만 하겠다는 거냐? 이 부분은 조국 혁신당은 어차피 단체장이 없으니까 홀가분한 입장인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윤주진 평론가께 드릴게요. 국민의힘 지난 30일 호남 동행 특별위원회 발족하는 등 외연 확장 의지 드러냈습니다. 뭐 호남 동행 특위가 비단 이번 선거 의식한 거라고 이제 보긴 힘들 것 같고 중장기적 포석이라고 보여지는데, 여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 호남 득표 관련해서 의미 있는 득표하는 게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사실은 국민의힘 보수 정당인 여당이 늘 선거 때마다 호남 동행, 뭐 서진 정책, 그리고 뭐 역사적인 어떤 뭐 통합, 화해, 포용 이런 것들을 내걸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호남 주민들, 호남 유권자들에게 아주 유효하게 소구력 있게 정말 선택을 받았느냐, 그 성적표는 사실 아주 좀 저조한 편이고,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여당에 대한 호남의 그 민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이번에 호남 지역에서 좀 의미 있는 성적을 낼 것인가? 조금은 좀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또 후보를 모두 내지 못했다는 점도 좀 중요한 아킬레스건이고요. 다만 지금 여당에서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내심 바라는 것이 있다면, 호남을 거의 이제 그 완전히 독점하다시피 했던 민주당의 그러한 지배적인 지위가 이의제라고 해야 되나요? 조국 혁신당의 반전을 통해서 혹시라도 호남 지역 두 군데 중에 하나를 조국 혁신당이 이기는 그러한 구조로 간다면, 앞으로 야권에서 야야 갈등을 좀 어느 정도 기대해 보지 않을까라는, 좀 뭐랄까요, 좀 다른데, 예, 다른데 좀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내심 기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얘기해 주셨고요. 주제를 바꿔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원내 지도부 만찬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만찬에 참석했던 신동욱 원내 수석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제 모두 발언을 하셨는데, 이제 특별히 강조한 대목은 어려운 여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잘 당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한 분 한 분 만나서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무엇보다 정쟁하고 야당과 싸우는 국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국익 우선의 민생 국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 숫자는 적지만 일당백의 각오로 하여튼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윤 대통령의 민생국감에 대한 당부 말씀이 있었다고 이제 전했는데, 예. 신 대변인이 만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그 특검법 뭐 이런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쟁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뭐 대통령실이나 지금 현재 여당의 원내 지도부가 이심전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김건희 특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쌍특검법, 또 지역화폐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도 매우 강경하게 거부권을 건의해야 되는 것이고, 재표결에서는 당연히 뭐 108석 전원이 반대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론으로 거의 정해다시피 했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윤한 갈등이니 뭐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도 한동훈 대표도 그 원칙론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봤을 때 굳이 만찬 자리에 그 뭐 20명이 넘는 그런 수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쟁점을 갖고 토론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이고요. 오히려 서로 좀 의지를 돋구고 서로에게 좀 신뢰를 확인하는 그런 화합의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자리의 성격이 화합의 자리였지, 그 현실적인 여건상 거기서 야 이거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좀 무리가 아니었나, 이런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발언도 하고 건배사 제의도 하고 우리는 하나다 외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참석한 만찬하고 자꾸 비교가 돼요. 네. 어떻게 김수민 평론가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게 비교가 되고 또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성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없는 이 자리에 화기애애는 더 부각되고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대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화기애애한 자리였고 한편으로는 화기엄금이었다. 네, 불똥이 이제 튀는 것. 한동훈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골치 아파진 존재를 피하는 이런 성격만 더 두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자꾸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본인한테 편한 자리만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게 묘한 건데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예전에는 국민들 사이에서 좀 폭넓게 야당 대표하고 자주 만나가지고 국정 논의를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를 무슨 피의자 취급하지 말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딱 제1야당 대표라고 생각하고 만나야 된다. 또 다른 야당 대표들도 만나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있고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여당 대표하고도 이렇게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국민들 사이에서 야당 대표하고 잘 만나봐라 이런 얘기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기대를 국민들이 접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회동 자리가 어떤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유념한다면 계속 이렇게 독대 요청이나 이런 걸 거절할 일만은 아니다. 이거를 좀 대통령실이 잘 자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사실 어제 만찬은 누가 봐도 이제 대통령과 원내 지도부 만찬이어서 예. 뭐 한동훈 대표가 빠진 게 크게 이상하지 않은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불편한 기류의 연장선상으로 자꾸 보고 언론도 거기에 주목을 하거든요. 근데 예. 단순히 언론이 너무 뭐 무리해서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본질이 뭐냐는 거죠. 지금 현상의 모든 본질적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불편한 관계고 또 상호의 불신인 것이죠.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좀 만찬에 뭐 참석하냐 마냐 이것을 두고 이제 설왕설래하는 것이 저는 조금 자꾸 이렇게 겉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날 만찬에 참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히려 언론에서는 아니 원내 지도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데 왜 이 만찬에 끼는 거지? 오히려 그렇다면은 국민들에게 이 갈등을 불식시키려고 좀 보여주기 식으로 끼워 넣은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만찬에 참석을 했다면 또 다시 그러면 독대를 하는 거냐?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했느냐, 뭐 건배사를 했느냐 이게 이제 해석을 계속 낳는 악순환이거든요. 저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본질이 아니고 국민들께서도 되게 그냥 피곤하실 것 같아요. 만찬을 하니 뭐 오찬을 하니 독대를 하니 그게 아니라 제일 빨리 해야 될 것은 두 분 간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고 특히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국정을 철저하게 뒷받침한다라고 하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통화 녹취가 공개돼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한동훈 대표 목소리 잠시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당원이었던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언론에다가 제보를 한다든가 뭐 기사를 써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건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좌파 유튜버 아주 극단에 서 있는 상대편에다가 허위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그런 선을 많이 넘은 해당 행위죠. 그리고 그 녹음을 보면 그게 무슨 모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행 행위 자체가 그대로 녹음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당이 알고서도 묵인한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을 많이 넘은 해당 행위다. 그러니까 이걸 묵인한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사한다. 자, 한 대표가 이렇게 당 차원의 조사 지시한 배경 윤주진 평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정말 한동훈 대표가 진심으로 이것이 이 선을 넘은 아주 그 극단적인 행위의 어떤 공작이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본인을 공격하는 당 내에서의 어떤 반 한동훈의 전선을 조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둘 중에 무엇이 진심인지 좀 약간 저도 혼동이 될 정도예요. 근데 윤주진 평론가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오히려 당정 갈등이나 당내 어떤 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이신 것 이게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는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의 정말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그러한 언론 보도를 사주했다. 누군가가 지금 한동훈 대표는 누군가 배우가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배우가 있다고 자 가정을 해봅시다. 그게 뭐 용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당내 뭐 비판 세력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상식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를 아주 골탕 먹였던 그리고 아주 악의적으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랑 그러면 그런 기획을 하겠습니까? 그건 좀 약간 상식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 예,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 말대로 고향 이제 선후배 관계다 보니까 본인이 좀 약간 무장해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냥 편하게 속된 말로 약간 수다를 떤 겁니다. 뭐 별의별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거를 갖고 어떤 누군가 큰 정치적 배우가 있어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계획이다, 음모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윤주진 평론가께서는 이거를 조금 더 조용히 어떻게 사그라들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이거는 정말 해프닝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 제3자에 의한 배후 프레임으로 가져가게 되면 결국 누가 이득을 보느냐? 이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 뒤에 바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용산이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말 여당의 어떤 단합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야권에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탄핵 프레임에 빌미를 주는 것인가? 좀 되게 냉정하게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전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전혀 아는 사이 아니다라고 이제 오늘 해명을 내놨거든요. 이게 네. 당정 갈등을 약간 확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리라고 보세요, 김수민 평론가님. 그런데 사실 대통령실에서 김대남 전 행정관이 개인 일탈이라면 이거는 당정 갈등으로 안 가는 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또 대통령실에서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정 갈등으로 가는 거고 대통령실에 대한 의혹도 강해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윤주진 평론가님께서 그 김대남 전 행정관이 고향 후배 앞에서 무장 해제를 한 것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가능성은 예를 들면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무장 해제를 적군 앞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적군 아니냐 고향 후배이기 전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진상을 파악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진상 파악의 필요성 자체는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한동훈 대표도 유념해야 될 것은 사실 이런 진상 파악 본인을 공격했다는 의혹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나서면서 최혜병 특검법 대안을 내서 하겠다고 했던 본인의 약속을 왜 안 지키고 있으며 그리고 영부인에 대한 특검도 반대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것이 더 큰 문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많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이 갈등이 심한 건 알겠는데 뭐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인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큰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김수민 평론가님 말에 윤주진 평론가님이 좀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라기보다도 그냥 개인적으로 전 사실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 알아요. 네. 그리고 김대남 선임행정관과 같이 근무했던 용산의 뭐 행정관이나 뭐 비서관도 알고 또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도 사실 좀 전 자세히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개인의 일탈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 가지 그분의 인성, 그분의 스토리 뭐 이런 거 다 집약하면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벙쪄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뭐지? 개인의 이런 일탈. 상황입니다. 절대로 그 이상이 아니라는 말씀까지 듣고 일단 이 대목에서 잠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도심 세종대로에 모여있던 집회 인원들 동화 면세점에서 남대문 방면으로 마무리 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대문 방향 하위 2개 차로 막고 이동 중이라 부근 신호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요. 고속도로 귀경 정체도 부쩍 늘어 있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론 옥산에서 청주, 안성 부근 지나기 가장 어렵습니다. 부산 쪽은 수원과 천안, 옥산 일대 주춤하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방향도 서종에서 화도, 남양주에서 강일 사이로 모두 19km 구간에서 영동선 인천 방면은 새말부근 주춤하다가 경기권 진입해선 여주와 양재에서 용인 사이 가장 어렵고 이후 동수원과 부곡, 월곶 부근으로도 지체 서행합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 곤지암 2터널 1차로 사고 발생했습니다. 뒤로 삼북 터널 부근부터 7km 구간 정체 극심합니다. 한편 지금 강원과 충북, 전북 지역 곳곳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길 조심 이동도 당부드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지금부터 축구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 중간 감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축구협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오신 분입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전화 연결해서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 등 축구계 핵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박문성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문성입니다. 네.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된 문체부의 중간 감사 결과 축구 전문가로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 팬들이나 또 축구를 지켜보시는 분들이 지적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공식 기관에서 공식 문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내용이 그런 거죠. 축구협회가 규정을 위반했고 그런 규정을 위반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선임됐던 홍명보 감독의 그 선임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걸 추진했던 정몽규 회장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공식화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공식화했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건지 또 절차대로라면 어떻게 진행됐어야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네, 뭐 클린스만 감독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전력강화위원회가 논의를 하고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단 2번 소집했다는 거고요. 처음에 소집했을 때는 소집하자마자 무슨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에게 권한을 넘겨달라. 네. 라고 얘기했다는 거고 두 번째 소집을 하니까 그 위원장이 클린스만을 뽑아왔으니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를 통보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전력강화위원들은 어떤 논의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위원장이 단독으로 이제 그것을 처리했다는 건데 그래서 전력강화위원회 자체가 무력화됐다라고 하는 게 클린스만 감독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지금 클린스만 감독 때 말씀하신 거고요. 네. 네네. 그다음 또 하나는 회장, 정몽규 회장이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 선임을 할 때 화상 미팅을 진행하는 등 월권 행위를 벌였다라고 하는 게 문제고요. 네네. 가장 또 쟁점이 되고 있는 이제 홍명보 감독을 요약해 드리면,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제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술총괄 이사죠. 네네. 원래는 이제 전력강화위원장은 정혜성 위원장이었는데, 그렇죠. 예, 물러나면서 그거를 대리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이사회밖에 없습니다.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정리드리면 무자격자의 적합하지 않은 선임이라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무면허 운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때요? 축구협회가 이제 요 중간 감사 결과 밝히기 전에 바로 전날 이제 자신들이 먼저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홍 감독 1순위, 외국인 후보자 2, 3순위 협회장에게 보고한 뒤 스스로 물러나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후속 작업 이어받아서 일을 진행했고 홍 감독 최종적으로 추천해서 절차적 문제가 없다. 이거는 사후 약방문식입니까? 아니면은 실제로 뭐 얘기가 되는 겁니까? 말 바꾸기이자 거짓말이 두 개 다 섞여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면 문체부가 감사 결과 중간 발표를 한 다음에 냈던 반박문이고요. 네. 예, 뭐 그 전에 했던 얘기와 기본적으로 그 반박문 전체가 동어 반복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 중에서도 보면 전에 해명했던 것과 또 내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전력 강화 위원들의 위임을 받아서 일을 처리했다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 문체부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또 말을 바꿔서 이상한 논리를 또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쭉 지켜보면 말을 바꾸기 아니면 거짓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해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그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많은 분들이 공분을 샀던 그 특혜십이죠. 네. 그러니까 다른 외국인 감독과는 다르게 집 앞에 밤 11시에 찾아가서 네. 부탁을 하는 게 어떻게 면접이냐. 왜 홍명보 감독에게만 특혜를 줬느냐. 그래서 이것은 특혜고 그래서 잘못된 선임이었다. 사실은 네. 저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통보를 해야죠. 거기서 부탁은 사실 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또 집 앞에도 찾아가는 게 사실 상식적이지 않죠. 네네. 자, 근데 문체부는 홍 감독 후보 추천 면접 과정 모두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근데 홍 감독 선임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축구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그거는. 자,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홍 감독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현재로서는 이제 어제 발표가 됐고 어제 네. 오늘 약간의 반응을 보면 뭐 축구협회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네. 뭐 좀 상황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오늘 또 공휴일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문체부의 그 발표를 제가 공식화된 것이다. 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이 문제가 있다. 규정 위반을 했다라고 하는 걸 명시화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어제 이제 그동안 누군가의 지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비판이 아니라 문체부라고 하는 국가 조직이 감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문제가 있었고 규정을 위반했구나 네. 라고 한다면 당장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세요? 저는 사회적으로 이미 심리적인 해임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팬들이나 어떤 국민들이 지금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감독의 어떤 뭐 권위나 네. 신뢰를 저는 보내지 않을 거라 봐요. 자, 그러고요. 네네. 위법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예. 자, 관련해서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더 관심 있는 게 정몽규 회장 사연임 부분입니다. 네. 중간 결과의 발표는 안 됐어요. 근데 축구 지도자 협회는 정 회장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박문성 해설가님 보시기에 정몽규 회장의 연임 여부 어떻게 될 거라 전망하세요? 현안 질의 때도 계속 나와서 그냥 뭐 심각하게 그 사연임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로만 한 20번 정도를 되뇌었습니다. 같은 말을. 역사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는 사실 뭐 하고 싶다 하겠다라는 표현이죠. 네. 근데 그게 맞을까요? 저는 축구협회의 리더답지 못하는 지금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 10개월째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회장이 리더답게 책임지고 이 문제를 매듭져야 될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지금 계속 이렇게 뭐 말도 바꾸고 거짓말도 하고 잘못된 해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민심이나 팬들의 마음은 이미 떠난 지 오래고요. 네. 문체부까지도 저렇게 공식화했는데도 이걸 버티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 정몽규 회장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믿어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저는 어제 그 발표로 이제 정몽규 회장도 뭐 그야말로 심사숙고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더 이상 뭐 공식화된 상황에서도 버틴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가능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스스로 결자 해지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자 해지하는 게 맞다 말씀하셨고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무엇보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 사기가 저하될까 또 우려가 됩니다. 대표팀 네. 선수들과 축구 팬들 향한 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과 관련한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 팬들이 지난번 팔레스타인과 오만 경기 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 협회나 회장, 감독에 대해서는 잘못된 절차였고 잘못된 규정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항의하고 있지만 우리 선수들을 향해서는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 모여서 요르단과 이라크 경기할 때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선수들이 지금 이 주변이 또 주위가 많이 좀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선수들 정말 역대급 멤버잖아요. 네. 워낙 좋은 멤버들이 있으니까
경기에만 집중한다고 한다면 이번 요르단, 이라크 뭐 어렵지 않은 상대라 생각을 하고요. 좀 긴 호흡으로 놓고 보자면 우리가 먼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요 수고로움은 조금 이겨내자. 요거만 우리가 잘 지혜롭게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먼 여행을 잘 떠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체부의 축구협회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 거기에 대한 박문성 해설위원의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 이제 보셨어요.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이런 거는 진짜 앞으로 좀 바꿔야겠다, 이런 걸 좀 느끼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이 축구협회에 둘러싼 이 축구 팬들의 특히 그 실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정몽규 회장의 그 연임을 둘러싼 그 불안과 우려가 축구 전체, 우리나라 축구 시장 전체를 떨어뜨릴 정도로, 사기를 떨어뜨리고 관심도를 떨어뜨릴 정도의 아주 큰 위험 요소가 돼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동안 문체부가, 물론 이번 중간 감사도 저는 뭐 클린스만 감독이나 홍명보 감독에 대한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잘 파헤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조치까지 보였느냐,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문체부가 그럼 그렇다면 왜 그동안 수수방관했느냐라는 문제제기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한체육회가요, 우리나라 국가 전체 채용 예산이 1조 6천억인데 그중에 4,600억 원을 대한체육회가 가져가고 300억을 축구협회가 씁니다. 이런 정말 국민 혈세로 지원을 받는 단체인 만큼 저는 그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서 내부의 그런 불합리한 구조를 완전히 타파했으면 좋겠다, 기대를 해봅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사실 국회 현안 질의로도 드러난 충격적인 부분이 정몽규 회장이 정관에 대한 숙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네. 그 비유하면은 공무원인데 관계 법령을 안 보고 살았다. 당직자인데 당헌 당규를 안 보고 살았다와 같은 건데, 이렇게 정관이라든지 규정에 굉장히 어두운 사람은 결국에는 이제 관례 그리고 힘으로만 일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결국에 감독 선임 과정에서 기술총괄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닌 기술총괄이사가 결국 위임받아서 위임이라고 표현했지만 정관 위반인, 이런 것들로 이어진 것이고, 굉장히 저는 뿌리 깊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축구 팬분들 입장에서도 야구하고 또 좀 비교 대조를 해볼 수 있는 게, 야구 같은 경우는 이미 CEO 전문 그 협회장 허구현 회장이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KBO는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또 때로는 관중석 축소라고 하는 고육지책을 썼는데 청년층이나 여성층 관객은 늘어났어요. 이런 발전들이 있는 건데, 축구협회는 사실 2002년에 4강 진출, 월드컵 4강 진출도 했고, 최근에는 선수들 면면을 보면 국가대표가 황금세대라고 불리우는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혁신을 바라는 대중의 열망을 굉장히 이제 밟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수인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크게 보면은 어떤 지금까지 뿌리 깊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장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회장의 문제를 여러 번 이제 사람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사실 이 구조적인 혁신이라는 걸 여러 사람들이 선의를 갖고 같이 노력을 해도 하기가 어려운 것이 구조적 혁신인데, 그렇죠. 근데 현재는 대증요법도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방금 인터뷰하신 박문성 해설위원도 왜 눈치를 보지 않느냐라는 말로 요약을 하셨던 거거든요. 눈치를 볼 것 같았으면 즉각적으로 좀 거취를 다르게 하고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마저 안 되고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거겠죠. 네네. 윤주진 평론가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축구협회 얘기를 하시다가 대한체육회 얘기, 그다음 예산 얘기도 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배드민턴 협회 어떤 오랜 뭐 관행이랄까 이런 거의 이름으로 사실은 선수들을 가장 중심에 둬야 되는데 선수들이 중심에 두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운영상의 편의, 이런 것들, 뭐 협찬 이런 것도 있었지만 뭐 어떤 예산 문제도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온 것들이 하나씩 속속 드러나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엘리트 체육 중심의 고질적인 구조가 가져온 그런 악순환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것이 이제 고쳐야 될 시점을 너무나 놓쳐도 한참
놓쳐버린 것이겠죠.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협회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은 선수와 그리고 관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 지금 현재 배드민턴 협회가 최근에 보면은 뭐 협회 후원사 물품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좀 강제를 한다든지요. 네. 또 후원사와 계약을 하면 이 후원금은 원래는 선수한테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 직접 지급하던 거를 협회를 통해서 하다가 지금 이제 아예 그냥 협회에게만 지급한다라는 식으로 점점점 협회 중심적인 그런 편의적인 행정을 해온 것이죠. 또 여기는요, 이 배드민턴 협회 사실 뭐 제가 배드민턴 협회를 뭐 비하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사실 임원이 40명에 이를 정도로 가분수 구조의 이 협회는 누가 보더라도 과한데 그렇죠. 또 게다가 거기에 뭐 직무 수행 경비 회의 참석 수당 등등 해서 뭐 3년 동안 거의 3억 3천만 원을 타갔다 이런 게 좀 드러났거든요. 어떤 그 국제 행사, 국제 경기 보니까 임원이 더 많이 가요. 선수보다. 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또 그러면 그런 원래 임원들이 이렇게 많이 위촉하면 원래 취지는 임원이라는 자리를 주는 대신 기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기부는 또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이게 결국 자리 나눠 먹기에 어떤 그런 온상이 돼버린 협회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정말 협회가 선수를 위한 협회인지 아니면 협회의 고위 인사들을 위한 협회인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유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출석해서 검찰이 회유했다 이걸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법원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주장인데 국회 청문회에 와서 거듭 주장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사법방해 결정판이자 범죄 혐의자가 국가기관 성토하는 범죄적 장면이었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상황은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회유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사실 여러 번 진술이 흔들렸거든요. 뭐 회유 당했던 장소도 흔들렸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뭐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 부분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흔들려서 그래서 법원도 인정을 안 했어요. 네, 인정도 안 했고 사실 진술이 이제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A에서 B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A와 B 중에 둘 중 하나일 것이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어느 쪽이든 간에 말을 못 믿겠다 이렇게 돼버린 측면이 있어서 사실 이분의 진술에 좀 의존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무죄라든지 재판이나 수사의 부당성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민주당도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증인 출석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 채택한 증인들 중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었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이왕이면 부를 수 있으면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오케이 한다면 부를 수 있으면 좋은 건데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을 의결을 안 해줘서 그분들 증인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인을 부르게 되면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의지 이런 것들이 강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국회 그 상임위 청문회장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법사위 그 청문회장이 어느 한쪽의 주장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윤주진 평론가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증교사라는 것이 거짓된 증언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사주하는 것이죠. 네. 또 무고죄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거짓말인 줄을 본인이 인지하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음해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청문회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여러 가지 주장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빙성이 매우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이 오늘 발표를 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여러 주장들은 이미 법정에서 재판부에 의해서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이 검찰의 술자리 회유라든지 뭐 자백 강요 이런 것들은요. 사실 조금만이라도 드러나면은 그 증거 능력 자체가 완전히 기각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매우 엄중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입을 빌려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매우 억울한 무리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결국엔 큰 틀에서는 위증, 그러니까 잘못된 증언을 하도록 거짓된 증언을 거짓된 주장을 하도록 계속 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과 오버랩되는 것이 민주당이 지금 현재 하나의 제1야당이 전반적으로 위증을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야당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의식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윤주진 평론가 때. 근데 그 뭐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이화영 전 지사와 변호인 간에 김 변호사라고 하는데 접견 녹취록을 한 언론사가 입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변호사비 대납이니 아주 중진 정치인들 이름이니
법원 로비 뭐 이런 그리고 되게 이게 알려질까 두렵다 이런 얘기를 이화영 전 지사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무슨 내용이죠? 그러니까 최초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마치 본인이 검찰의 자백 강요를 받아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이제 진술을 하게끔 강요를 당했다. 이거를 입증하려고 이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 네. 이 녹취 전체를 살펴보면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거짓돼 있다라는 거를 증명해주는 반증하는 그런 증거로 해서 그래서 검찰이 이 녹취록을 똑같이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 말은 되게 재밌는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가 유리하자고 공개한 증거를 검찰이 역으로 이건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한 거야라고 제출을 했고요. 또 거기 보시면은 오히려 이 녹취가 절대로 공개되지 말았어야 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요. 네. 아주 위험한 이제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뭐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매우 그 위중한 그러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여당에서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이 녹취록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역풍이 되지 않나 그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김수희 평론가님 네. 시간은 다 됐는데 한 30-40초 정도만 그럼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뭐 야당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네. 있겠어요. 글쎄요. 일단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자체가 사실 이번에 녹취록에 뭐 김성태 전 회장에 관련돼서 한 그 얘기도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너무 저하돼 있다. 이 부분은 좀 분명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너무 같은 편으로 엮여 있는 그림은 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이거 말고도 이제 법인카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두둔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랑 이재명 대표를 분리하는 게 민주당에도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6살 신영이는 가족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6년 전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 엄마에게 찾아온 심한 당뇨병과 우울증. 결국 일도 할 수 없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만 졌는데요. 신영이의 오빠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고, 막내 동생 역시 심한 소아당뇨와 뇌신경계 이상으로 대소변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신영이마저 원인을 알 수 없는 탈모증으로 머리카락 대부분이 빠져버렸는데요. 병원비 걱정에 검사를 받는 것조차 두렵기만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슬퍼지는 신영이. 하루하루가 힘겨운 신영이네 가족이 건강하고 평범한 일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밤 동해안과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상공에 찬 공기가 위치하는 가운데 남쪽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만나면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경남 남해안과 경북 동해안 쪽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영동 남부에도 최대 40mm,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20mm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가을 하늘 모습의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되겠는데요. 아침에는 좀 쌀쌀하겠고 낮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좀 더울 수 있겠습니다. 가벼운 더위가 느껴지겠고요. 모레까지는 아침 나절에는 쌀쌀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영남 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강풍특보 해당 지역인 부산과 울산, 거제, 여수 등에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도 잘해주셔야겠고요. 대부분 해상의 풍랑특보 속에 2에서 4m로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서 운항 정보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등 7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 서울 24도 등 21에서 27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 풍랑뿐 아니라 또 너울과 또 조고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8.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 등 3개국을 방문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 4명을 뽑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최근 인터넷 매체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록을 보도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김 전 행정관과 친분이 전혀 없다면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주고받은 메시지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오늘 검찰에 출석한 최재형 목사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정권의 부정부패마저 눈 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언론은 한동훈 대표가 빠진 상황에 주목했고 이 와중에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이 제기돼서 당정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어제 만찬에 참석했던 최영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 가지 이제 현안을 다 짚어볼 텐데 먼저 이제 만찬 얘기부터 해볼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 2시간 넘게 이뤄졌습니다. 지난번 한동훈 대표 참석 만찬 때와는 달리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돌아가면서 발언도 했고 우리는 하나다 이런 외침도 나왔다고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찬 분위기 일단 화기애애했습니까? 네,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도 22대 국회 들어서 상임위원장 우리 여당이지만 소수당이다 보니까 상임위원장 7곳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 상임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이 뭐 있는 곳에 여당 간사도 있지만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네.
저희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과방위가 대표적인데 근데 이제 여당 간사 뭐 그래서 한 20분 20 이상 된 것 같네요. 우리 참고적으로 최영도 의원은 정책조정위원장도 지금 같이 맡고 계시죠? 여러 개 정조위 중 하나고 지금 정책조정 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겸 육정조라고 이게 육정조에 이제 정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있는데 제가 정조위원장이 특별히 6번째 정조위원장인데 그게 뭐냐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문체부 이쪽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우리끼리도 그렇게 다 모인 건 처음입니다. 22대 국회 들어와서 원구성에 큰 진통이 있었고 우리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이라는 이유로 그동안의 국회 운영의 원칙과 전통을 다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를 뺏어가 버렸고 운영위도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고 모든 걸 다 독차지하고 과거에 우리 당이 다수당일 때 그 소수당이든 민주당을 다 배려했던 걸 다 걷어차버렸습니다. 어제 우리 강승규 의원이 나와서 18대 국회 때 내가 그때 초선 의원인데 이랬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당시에 정말 김진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황우려 원내대표 시절에 또 선진화법도 만들어서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의석수가 조금 많다고 이것도 또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이 투표해 준 걸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이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의석수가 나버리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지난 7월 8월이 좀 벅찼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장에서 여당이 다수결로 다 밀어붙이고 거수하자 그래서 밀어붙이고 이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이전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위법적인 청문회 같은 게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친 시기이기도 했고 또 각자 상임위가 모든 상임위 하나하나가 다 전쟁됩니다. 지금 모일 기회도 없었는데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사실은 어제 오후에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간사들 모아서 국정감사 전체에 대한 첫 기조 문제 또 이거 상의도 하고 저희들도 간사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사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서로 논의가 필요했고요. 그 기조에서 이제 본 거고 어제 이게 여당 지도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여당 상임위원장도 있지만 그다음에 심부름꾼들이죠.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총무를 하고 있는 여당 간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했고 이제 국정감사 아마 원내대표께서 먼저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고 하니까 한번 대통령 만나서 이런 이야기 해보자는 시기였고 사실은 대통령을 만난 것도 중요했지만 우리끼리 처음 만나서 국정감사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지난 3개월 동안 그렇게 그냥 민주당이 폭주를 했는데 이 국정감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걱정들도 좀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대통령과 여당 원내 지도부 만찬 화기애애했다. 이건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항상 언론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한동훈 대표가 참석했냐 안 했냐. 또 한 대표가 참석했을 때와는 왜 이때는 마이크가 돌아갔냐. 왜 우리는 하나다가 있었냐. 이렇게 언론에서는 그런 걸 또 주목을 해요.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뭐라고 썼냐면 대통령이 국감 앞두고 여당 운영 총괄하는 대표만 빼고 다른 지도부는 대거불로 격려 만찬한 것은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다. 원내 지도부 초청 만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자꾸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 원내 지도부가 아니고 원내 대표만 있었고 그다음에 여당 상임위원장 간사 국회는 이제 원내 저는 사실 오랫동안 어쨌든 국감을 앞둔 어떤 만찬이었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어제는 여당을 만났지만 사실은 저는 대통령실에도 줄곧 건의를 해왔고 또 야당에도 한번 제안하기도 했었는데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들이 자주 만나야 됩니다. 상임위 그 체제를 중심으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실은 해외 순방을 할 때 정상회의를 할 때 근데 원전 요번에 세일즈가 있지 않습니까? 체코 같은 경우. 그러면은 야당의 산자위 원전 산업을 하고 있는 그 야당 의원들도 같이 가서 같이 보고 거기서 대통령과 한번 상의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마침 아무래도 이제 상임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원전 수주가 이게 저가였다는데 덤핑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또 국방위 같은 경우는 그 전날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맞아서
프레이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새로운 무기 체계도 선보였고 이것을 두고서 또 야당이나 또 일부 언론에서는 굉장히 무슨 북한의 뭐 군사 프레이드는 화려한 쇼였다라고 이렇게 보도하는 방송이 이거 무슨 군사 정권을 방불케 했다고 옛날 사진 올려놓고 참 보고서 이게 도대체 뭐 그걸 이제 하게 된 배경 그러면 이 저 국군의 날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그런 프레이드가 뭐 그걸 이제 국방위원들하고 대통령하고 문답 주고받는 게 있었고 그다음 역시 어려운 문제 바로 거기서 뭐 토론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그 의사 단체에서 협상에 잘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의정 협의체를 하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역시 아무래도 큰 관심사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왜 대통령은 이 의사 정원, 의사 숫자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또 그 숫자를 왜 하느냐는 것이 이제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금 고령화와 함께 지금 의사 수가 줄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도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과거에 이제 많이 의사 정원이 줄기 전에 많은 의사가 배출되었거든요. 그분들 나이도 지금 이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 면허가 다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의사도 적절한 연령에 특히 어떤 의료 같은 것은 상당히 정신력과 체력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적인 또 아주 민첩함과 그래서 그런 까지 감안해서 의사 정원이 꼭 필요한데 이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상임위 이슈이기도 하고 의사 정원 문제 그다음에 국군의 날의 그 군사 프레이드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무기 K 방산의 문제, 그다음에 원전 수주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허심탄회하게 대통령과 상임위원들 사이에 주고받은 그런 대화였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나는 뭐 우리 언론에서 좀 맥락을 좀 잘못 접근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 물론. 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대화 이건 뭐 수시로 있어야지 그게 날짜 잡아놓고 따로 정해놓고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느 순간에 밤늦게 아무도 몰래 만나서 이야기하셔도 되는 거고 또 그건 뭐 매우 자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별도의 문제고 이 문제는 사실은 국회와 대통령 간의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당을 불렀지만 다음번에는 야당들도 좀 가서 같이 보고 아니면은 여야가 함께 어우러지는 상임위별로 대통령과 함께 순방해 가면서 해외에서 직접 한번 진짜로 그 체코에서 우리가 수주한 원전이 저가 수주였는지 이걸 한번 현장에서 확인해 보는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와 이런 활발한 소통, 토론, 심지어 경론까지 하더라도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근데 제가 좀 중간에 한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뭐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 그 얘기하는 것보다 그러면 지금 의정 갈등 장기화를 어떻게 지금 그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안 들어갔죠. 그거는 이제 직접 그게 우리가 더 시급한 거 아닌가요? 시급한 문제인데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들 많은 의원들 생각은 아니 적당하게 좀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사실 생각이 많습니다. 많은데 대통령 생각도 들어보니까 이건 이제 물론 지금 이제 내년 정원 문제, 내년부터 정원 문제는 다시 의료 이제 단체화해서 어떤 추계를 다시 해서 다시 협상해 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올해 문제는 이게 이미 입시 정원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건 또 여기에 또 우리나라도 교육에서 지금 입시에 그 관계가 된 수많은 학부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라는 그런 정도 이야기인데 이 해법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계속 논의해야죠. 그 자리에서 뭐 그쪽 상임위만 온 것도 아니고 그 간사 우리 그 복지 간사는 이제 보건복지 간사는 김명훈 아닙니까? 보건복지부는 우리가 상임위원장이 아니죠 아마. 보건복지위원장은 박주민 위원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고 길게 거기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어떤 또 성격상 그리고 약간 격려하는 자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 김건희 여사 문제를 막 깊이 들어가고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은 불기소 처분이 김 여사에게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빨리 사과를 해야 된다. 우리 최영두 의원님 보시기에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거는 뭐 용산에서 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특히나 이제 이 당사자가 깊이 숙고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뭐 한편으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이건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사실은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 기자회견 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친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여러 차례 이 접근해 오고 연락해 오는 사람을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만났던 것이 불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지금 뭐 굉장히 그 디올백 그 사건만 보자면은 그건 뭐 굉장히 함정 그 몰카 함정 그 취재고 지금 그 사람은 뭐 언더커버 수사를 하고 자기를 처벌해 달라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김 여사까지 해서 주고받은 사람은 똑같이 처벌받아야 된다는 뭐 이걸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법리적인 문제는 이제 법리적으로는 저 어떤 그 결론이 나왔죠. 그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이게 검찰이 아니거든요.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 당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국민들이 왜 그 문제를 그렇게 시원하게 해결을 못하느냐, 왜 시원하게 해명을 못하느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소 좀 잘못한 게 있었다면은 그건 빨리빨리 좀 사과든 뭐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여론은 저희만 듣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도 잘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야당은 어차피 기승전 김건희 하듯이 모든 화력을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모든 사안에 있어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는 법적으로는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이거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털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그거를 얘기들이 저는 나와요. 자꾸 테이블 위에 올려서 압박하듯이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절박한 그건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당사자가 있고 그건 대통령실이고 하니까 이 문제에서는 아마 거기서 여러 해법을 빨리 강구하도록 지금 뭐 우리가 모두 무언으로 다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은 뭐 아무 문제 없다. 뭐 국민들은 다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것이 사실은 많은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런 문제를 왜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못해서 국정에 부담이 되게 하느냐라는 걱정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차지하는 해법도 아마 저 대통령실에서 검토하고 강구하고 있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아마 그렇게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걸 두고서 자꾸 하라 밖에서 채찍질 한다고 그게 뭐 금방 되는 건 아닐 테니까 뭐 정말 막 답답하고 힘든 사람은 대통령실 쪽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와중에 또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불거졌습니다. 이거는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뭐 한동훈 대표 측이랄까 이른바 친한동훈계 쪽에서는 이건 무슨 실체를 밝혀야 된다 뭐 이러고 있고 이제 감찰 지시도 했는데 개인의 일탈로 보십니까? 이 사항은 어디까지 파악하셨어요? 제가 저도 청와대 근무를 해보면은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습니다만 비서관까지는 비서관이라는 것은 이제 1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입니다. 이제 비서관이 보통 끝나면 이제 차관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정부에서 보면 실장급 아주 고위 공무원이죠. 일반적으로는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 그렇죠. 뭐 기획조정실장 이런 분들이 차관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조심하는데 이제 행정관 선임 행정관은 다양한 경로로 들어옵니다. 뭐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오기도 하고 선거 때 들어오기도 하고 정치권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청와대나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다양한 여론을 들여야 하는 곳이고 또 선거 때 아무래도 인연을 맺은 사람을 또 박절하게 거절할 수도 없고 당에서도 오고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땐 근데 저희도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근데 그게 비서관이 했던 말, 뭐 행정관이 했던 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듣다 보면 행정관이 더 높아 보여요. 또 어감 자체는. 아는 사람은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그 호가호의도 있고 또 본인이 과잉 충성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 일탈 요소도 많다고 봅니다. 특히나 그 친분을 과시해서 뭘 또 그 정치적 자기가 이득을 얻으려고 했거나 항상 권력 있는 사람한 주변에는 그런 호가호의하고 또 자기가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뭐 당에서 이분이 당원이니까 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밝히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또 국민들도 보기에 참 이것도 참 민망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네, 최영두 의원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이제 맡고 계십니다. 정저위원장 맡고 계시고요. 자. 과방위는 법사위와 함께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상임위원회입니다. 한마디로 최전선입니다. 왜 여기 과방위 같은 데 이런 첨예한 갈등이
이렇게 계속된다고 보세요? 그게 우리 국회의 모순을, 국회의 문제점을 가장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적나라하게 보여줍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이 정파적으로 나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의 정파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 기술이 다르고 국민의힘 기술이 다릅니까? 민주당의 과학은 미분이 없고 뭐 국민의힘 과학은 적분만 있고 그렇습니까? 다 똑같은 건데 이놈의 방송 때문에 있습니다. 방송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 놓으니까 이제 오죽하면은 네이버라든가 이런 혁신 생태계에서는 제발 좀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 특히 AI도 신경 좀 써주세요. 그렇게 방송 매달리지 말고 방송을 좀 국회에서 과방에서 방송을 떼주세요라는 공개적인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우리 미래 먹거리 만드는 거 아닙니까? 먹거리죠. 그리고 네. AI 같은 경우 우선 국가의 운명, 그다음에 문명의 전환, 또 그건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처럼 지금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AI G3 국가로 해서 이제는 뭐 경제적 10대 대국이라 합니다만 그때 되면 정말 AI로서 3대 대국이 되어서 세계를 이끄는 국가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완전히 추락해서 이제는 50위권 60위권 밀려가서 정말 우리 자식들이 이제 정말 그 살기 힘든 지금 우리가 남미의 추락에서 보듯이 그런 나라가 될 것인가 결정할 그런 중요한 경우인데 네. 이게 뭐 우리 야당은 뭐에 그렇게 쏠려 있는지 그냥 온통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격전지가 되면 안 되는 데인데 공정방송 얘기를 하는데 공정방송을 위한 거라고 보세요? 공정방송 아니죠. 아니 지난 120일 동안 지금 22대 국회가 6월, 7월, 8월, 9월 해서 120일이 지나서 4개월 지났으니까 120일 동안 걸 보면요. 전부 MBC 방문진 임기가 끝난 이사를 무작정 지키겠다는 민주당.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인데 그 2인 체제는 민주당이 추천할 2명을 추천하지 않고 우리 당이 추천할 1명을 국회에 상정해 주지 않아서 생긴 기형적인 체제입니다. 이게 원인 제공자인데 네. 그걸 같이 풀 생각은 하지 않고 2인 체제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탄핵도 걸고 또 행정소송도 걸고 해서 거의 마비시켜 놨죠. 네. 또 방송심의위원회는 그 편파 왜곡 방송 또 허위 조작 뉴스를 무분별하게 방송했던 사를 심의해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을 그건 심의를 해야 될 사안인데 실제로 심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네. 그 심의해달라고 민원 제기한 사람 중에 일부가 뭐 어떤 사람이었다 해서 그 신원은 또 어떻게 파악했는지 그걸 가지고서 민원 사준이 하지 않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국정감사 따로 프레임, 별개로 예. 열기로 했죠. 그래서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제가 날짜를 따져보니까 7일부터 이제 20 며칠까지죠. 우리가 네. 마지막 주까지 국정감사하는데 그중에 현장 방문도 있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국정감사할 수 있는 날짜는 뭐 10개 이내입니다. 10개 한 8, 9 될 텐데 그중에 지금 사회과량이 방송입니다. 방통위, 방심위, 그다음에 KBS, 뭐 MBC도 하는데 MBC, 그다음에 YTN하고 TBS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민영화된 방송을 그러면 YTN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YTN이 아니 미국의 CNN의 한국의 YTN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국 CNN을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공기업 주주가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무슨 우리 같은 경우 KDN, 한전 KDN하고 한전이 그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YTN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적자를 계속 보면서도 지원하고 했던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IMF 때 그 워낙 방송이 어렵다 보니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좀 배려한다고 이렇게 해준 건데 네. 너무 장기화되어서 이제 그 주가에 따라서 제대로 이제 그 민영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영화된 방송사를 다시 불러서 뭘 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심지어 TBS 같은 경우도 몇몇 사람의 정치적 편향에 의한 것 때문에 실제로 교통방송에 교통은 없고 정치 편파 방송만 가득해서 수많은 TBS 종사자들을 지금 뭐 아주 위기 상태에 몰아놓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래놓고 그걸 또 불러서 뭘 따지겠다는 건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제 법사위원장과 함께 과방위원장 이제 회의 진행 방식이 여러 차례 논란거리가 됐는데 지난번 강규영 교수, 명지대 교수 발언하러 나왔는데 몇 마디 하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거대 야당이 듣기 불편한 얘기는 듣지도 않겠다는 것인가 하는 이제 비판도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 참 보기 힘든 장면도 22대 국회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임위원장도 이게 굉장한 국회법에 따라 이번에 보니까 굉장한 그 권한이 있습니다. 뭐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가 있지만 여야 간사는 협의입니다. 협의. 네. 위원장이 협의로 듣는 것일 뿐이지 합의가 아닙니다. 그게. 네. 그리고 뭐 하면 이제 다수결로 처리해버리고 이러고 하니까 나갔다 오라 그러고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유명해진 책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네. 그 하버드 교수들이 쓴 책을 보면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뭐 계엄령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규범과 절제, 규범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 또 권한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게 국회법에서도 아주 그 못된 조항만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몰아붙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런 국회법 그런 게 있었지만 국회 운영을 그렇게 해오지 않았거든요. 스스로 합의를 하고 또 소위에서 비록 굉장히 심도 깊은 네. 토론을 하고 서로 의견이 있으면은 위원장이 그 보면은 지금 우리가 10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유독 그 두 위원회만 그럽니다. 다른 위원회는 사실 그 무슨 제가 일일이 금명하면 또 민주당에서 또 뭐 개딸들이 또 지탄할까봐 내 지목을 못 하겠는데 민주당의 상임위원장인 여러 상임위도 보면은 이렇게까지 지독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협의를 많이 하죠. 예. 마지막으로 질문 사실 시간은 다 됐는데 짤막하게 하나 말씀해 주세요. 이런 여야 갈등 상황과는 별도로 우리 최영두 의원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이번 국감 대상이랄까 이런 부분은 참 이렇게 잘 처리돼야 된다 이런 부분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지금 뭐 많은 부분이 방송에 매달려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대전에 방문해서 53개의 우리 국책연구기관 네네. R&D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그 과학연구기관들 연구기관들을 만나서 정말 네. 어떤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하루로 또 줄여버렸습니다. 저는 이틀 하자 그랬더니 3, 4일 했는데 그래서 그건 아쉽고요. 그러나 하루지만 그 좀 집중할 생각이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하고 또 큰 정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R&D 비용에 대해서 지난해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심도 깊게 논의해서 뭐 저는 여러 차례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방송에 집착하겠지만 우리는 이럴수록 과학기술, 정보통신, AI 이런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천착해서 좀 더 수준 높은 질의와 대안을 보여주자라고 우리 동료 의원들과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박승봉 경향신문 기자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클래식 음반계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영국 그라모폰 클래식 뮤직 어워즈에서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2관왕에 올랐습니다. 한국 피아니스트로서는 최초 수상이라고 해요. 네, 그 피아노 분야에서 국내 연주자가 최초로 상을 받은 거고요. 지금 임윤찬 피아니스트는 네. 앨범 쇼팽 에뛰드로 이 부문에서 수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젊은 예술가 부문에서도 함께 수상을 했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권위를 지니는 상이냐 아까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클래식 음반계 오스카상이라고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냥 가장 최고 권위 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뭐 그 보통 이제 음악가들이 양력을 소개할 때 여기서 수상을 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가장 위에 올리는 그런 이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올리게 되면 세계적인 연주자다. 이걸 인증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1977년부터 이 상 제정돼가지고 매해 11개 부문 수상자를 발표를 해왔는데 이게 심사 기준도 엄격한데 일단 평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평론가들, 음반업계, 방송계,
뭐 음악가들 이렇게 추천받아가지고 분야별로 일단 후보를 선정을 하고요. 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일단 부문별로 6종의 음반을 먼저 선별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3종으로 또 압축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장을 발표하는 방식인데 이번에 이렇게 최종 한 장의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아까 국내 연주자로는 이제 피아노 분야에선 최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다른 분야에선 있었어요. 뭐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탄 적이 있었고 또 첼리스트 장한나 뭐 협주곡 부문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유명한 상을 또 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수상자로 호명되기 전부터 임윤찬에 이제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후보로 올랐을 때부터 또 화제가 됐어요. 이 상을 우리나라 사람이 이 피아니스트 분야에서 받은 게 최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아까 6개 선정, 그다음에 3개 선정, 그다음에 최종 한 장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6개 선정할 때부터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이 앨범이 2개가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음악 프로그램에서 한 가수의 노래 2개가 네. 이미 그 후보군으로부터 계속 2개씩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3장 들어갔을 때도 그 3개로 또 압축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또 2장이 또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앨범 2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애초에 표현 자체가 어차피 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고 임윤찬이 임윤찬하고 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임윤찬 피아니스트랑 싸웠습니다. 아까 이번에 상을 탄 게 쇼팽 에뛰드라고 말씀드렸는데 2위를 한 그 앨범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는 임윤찬의 것이었어요. 초절기교 연습곡이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3개 중에 3개로 이미 선정이 됐을 때 2개가 들어가 있었고 1등, 2등이 다 이 임윤찬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 받은 것 자체도 굉장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되는 과정도 보면 압도적으로 됐다라고 그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압도적이란 말씀하셨는데 평론가들의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겸손한 소감이 또 화제가 됐죠. 네, 이렇게 소감을 묻게 되잖아요. 네네. 이제 소감을 물을 때 소감을 별도로 안 밝히고 그냥 연주를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소감을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연주를 했어요. 네, 피아노 연주를 해서 그걸로 연주로서 뭔가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닌가요? 그거 같은데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또 평론가들이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국내 언론에는 소감문을 보냈거든요. 네. 거기 보니까 음악을 만들어 나간다는 건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듣고 느낀 것들을 포함해 사소한 모든 것이 표현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공이라기보다는 주변 가족과 선생님, 에이전시 친구들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렇게 겸손한 소감에 비해서 평론가들의 극찬은 엄청났습니다. 그라모폰의 평론가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임윤찬의 쇼팽 에뛰드 해석은 현존 최고 수준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정도 감명 깊은 녹음은 나오기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이제 그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젊은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빨리 깊은 인상을 남긴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20살이에요. 지금 20살의 나이에 사실상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놀랍다고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9만 원을 바라봤던 삼성전자 주가 어제 장중한 때 5만 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주가 추이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은 공휴일이어서 시장이 안 열렸었고요. 어제 보니까 그 전 거래일 이제 그제 그 전날이 되겠죠. 또 휴일이었으니까 0.33% 내려가지고 61,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런데 장 초반에 59,900원까지 내려갔거든요. 즉 6만 원을 좀 삼성전자의 심리적 방어선이다. 최근에 그렇게 구축이 돼 있다라고 봤는데 일시적이나마 네, 5만 전자를 잠깐 터치를 했던 거죠. 그 5만 원대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충격이 꽤 컸던 거고요. 실제로 꽤 오랜만이에요. 삼성전자가 장중에 5만 원대까지 내려갔던 게 작년 3월이거든요. 1년 7개월 만에 5만 원대를 터치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움직임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아, 그래요? 지난달 3일부터 어제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순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 팔았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팔아치운 금액이 8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국내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좀 신뢰하는 면이 있잖아요. 네.
8조 8천억 원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았는데 이 중에서 8조 3천억 원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 외국인들이 팔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주고 이런 그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삼성전자 주식 보유한 투자자들 수익률이 안 좋은데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겠죠. 증권사 자료를 보니까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0.8% 정도 되고요. 그리고 투자자의 85.4%가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까? 결국 주식이라는 게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즉 부정적 전망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지금 금융투자업계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계속 낮춰잡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낮춰잡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맥커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보고서를 보니까 원래 목표 주가를 12만 5천 원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높게 해놨던 건데 6만 4천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12만 5천 원을 6만 4천 원으로 낮췄으니까 반토막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들었냐면 D램의 메모리 공급 과잉으로 수요가 둔화될 거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수요는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낮춰잡았는데 원래 목표가를 10만 5천 원으로 봤거든요. 근데 7만 6천 원으로 내려잡았으니까 여기도 꽤 많이 낮췄고요. 결국 이제 이런 상황들은 실제 좀 매출에서 안 좋은 면들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요 매출 분야가 D램이거든요. 근데 D램이라는 건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스마트폰이랑 PC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스마트폰이랑 지금 PC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이게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요즘 잘 나간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AI 분야거든요. 근데 AI 분야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D램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아직 힘을 잘 쓰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AI 반도체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원래는 3분기 중에 그러니까 올해 3분기에 5세대 메모리를 양산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9월, 10월, 11월 중에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아직 본격 생산에 들어가지 못했고 특히 지금 엔비디아한테 이제 파느냐 못 파느냐 이게 기준점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직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결국 이 금융투자 업계에서 삼성전자 주가를 낮춰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팔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D램 쪽에서 이제 고전을 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 쪽 뚫는 것도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자 그런데 해외 판매 법인 중심으로 인력 감축에도 들어갔다고요. 결국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를 또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해외 인력을 줄이기로 이제 이미 공지를 한 데는 동남아, 호주, 뉴질랜드인데 이런 법인 인력은 10% 정도 줄이겠다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얘기를 한 상태고요. 아무래도 이제 영업하고 마케팅 직군에서 많이 구조조정을 할 걸로 보입니다. 경영 비상 경영에 들어갔다라는 거고 특히 해외 경영이 좀 방만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반영을 해가지고 해외 쪽에 조직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영업이랑 마케팅 줄인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개발 쪽에 좀 힘을 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좀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중국하고 인도 이런 데도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다 이런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아까 동남아나 이런 데는 명시적으로 밝힌 거고 거기는 이제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중국, 인도 정도 또 추가적으로 줄이게 될 거고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인도는 한 1,000명 정도 그리고 중국은 특히 영업인력의 30%를 감원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중국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가전, 스마트폰 이런 쪽에 판매 실적이 악화가 되니까 마케팅 영업 인력을 또 많이 빼는 겁니다. 해외 전체 법인 인력이 14만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명 정도 해고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배달 수수료 얘기입니다. 도시락 프랜차이즈 업체인 한솥이 배달 앱 가격을 별도로 책정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배달 앱 수수료 부담 때문이겠죠? 네, 수수료가 오르니까 이제 견디기 좀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중 가격제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여기가 이제 더 높였어요 배달 수수료를. 그러다 보니까 이 한솥에서도 만약에 여기로 주문을 하게 되면은 그럼 가격을 우리는 더 높여받겠다 이렇게 공지를 한 겁니다. 한솥 쪽의 표현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배달 플랫폼이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켜가지고 배달 매출의 약 30%를 지불하게 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달 비용에 들어가는 게 우리는 30% 정도 된다 매출에. 그렇게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맹점만 쥐어짠다. 뭐 이런 취지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한솥 도시락에서 치킨 마요 이제 많이 주문하시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네. 치킨 마요를 주문을 하게 되면 매장에서 먹으면 3,800원인데 배달앱에서 하면 4,6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즉 매장 가격, 배달 가격 다르게 하는 이중 가격제 도입하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거를 이제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일단 첫 번째로 네.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프랜차이즈 이미 많이 도입을 했거든요. 뭐 롯데리아도 그렇게 하고 있고 버거킹, 메가커피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좀 보더라도 소비자들이 그러면 왜 배달시켜 먹는 것만 더 비싸게 받아 이렇게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안 올리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매장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매장 가격하고 배달 가격 동시에 올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오히려 매장에서 먹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걸 명확하게 공시를 하고 이렇게 가격을 다르게 받는 거는 또 나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배달앱 수수료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배달앱 수수료다 이런 말씀인데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좀 아까 한솥 도시락 주장은 한 30% 매출의 30%까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30%까지는 안 되는 거의 좀 미치지 않는 그런 수준인데 어떤 정도냐면은요. 네. 일단 배달 수수료가 배달의 민족은 9.8%, 쿠팡이츠 9.8%, 요기요 9.7%예요. 그래서 예. 수수료만 보면은 한 10%가 되는데 이제 한솥 도시락의 주장은 여기에 부가세도 10% 더 내야 되고 네. 결제 수수료도 3% 내야 되고 뭐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짜리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 주문이 들어오면은 한 6천 원 정도는 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에 대해서는 좀 공방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결정적으로 이렇게 좀 불만이나 갈등이 터져 나오게 된 거는 배민이 수수료를 좀 올려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6.8%였는데 9.8%로 인상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좀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시간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수수료 인상 두고 점주들 반발 커지면서 공정거래에 이제 조사 착수하기로 했고요. 아예 배민 이용하지 말자. 프랜차이즈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아예 탈퇴를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배민이 시장 점유율이 60%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또 지켜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오는 10일 요르단, 15일 이라크와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을 치를 축구 대표팀 26명 명단 발표했습니다. 부상 중인 손흥민 포함된 가운데 배준호, 오현규, 권혁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가 시작됐습니다. 5위 KT가 4위 두산을 누르고 준 플레이오프전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자, 김한수 기자. 네, 코너명 안녕하세요. 스포츠는 완수. 마음에 드세요? 굉장히 쑥스럽군요, 이게. 아, 그래요? 네. 아, 나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럴 줄 알았는데. 예. 자, 그렇군요. 그렇지만 저는 김한수 기자가 이 임무를 완수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홍명보 감독이 요르단전과 이라크전에 출전할 26명 명단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점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그 부상 중인 손흥민 선수를 발탁한 점일 거예요. 네. 27일 날 경기에서 부상당해서 후반에 교체되는 모습을 봤을 텐데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이름을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부상에 대해서 직접 소통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면서 뽑았다는 겁니다. 최근 팀에서 소속 팀에서 출전 기회가 많이 줄고 있고 뭐 아직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엔 이 선수에게 소속 팀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대표팀에 뽑는 게 아니라 대표팀에서 이 선수의 기량을
검증받게 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선수를 아끼는 듯한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언급된 권혁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발탁됐거든요. 처음이요? 예. 양민혁 선수가 지난번에 처음 발탁돼서 물론 경기는 뛰지 못했지만 이런 선수가 있다고 주목받게 했잖아요. 네. 세대 교체 신호탄을 쏘아올린 거였는데 이 세 가지 면을 일단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손흥민 선수가 직접 소통했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부상 상태가 어떠니? 이런 것들을 직접 잘 체크했다는 것이고 유로파 30여 명은 코치陣 전체를 활용을 해서 직접 경기를 받고 70분 이상 경기를 뛴 선수 위주로 점검을 했다. 그래서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선수, 그다음에 벨기에 행크의 오영규 선수를 발탁했다 하는 것을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두 선수를 어딘가에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난 9월에 두 경기를 집중 분석해서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선수를 선발했다. 뭐 전체적으로 9월에 비해서 뭐 크게 뭐 독특하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선수를 두루두루 살펴봤다. 그래서 예전에 크린스만 감독하고 어느 정도 그 차이를 두려고 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새로운 선수를 발탁해서 가지고 가면서 세대 교체도 신경을 쓸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위기 관리 능력 그리고 왜 오만전 이긴 다음에도 대체 홍명보의 전술은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술적인 색채를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뽑은 오영규 선수를 특히 주목해 주셔야 되고 손흥민 선수가 부상인 상황에서 왼쪽 그 미드필더로 뛴다고 한다면 배준호 선수, 이재성 선수 그리고 엄지성 선수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가대표 명단 발표하는 날 새벽에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에 불참을 했습니다. 아까 김한수 기자가 이제 뭐 손흥민 선수와 이제 소통했다. 저기 이제 뭐 감독이 소통을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리그 경기에 불참할 정도면 부상 정도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돼요. 네, 어느 정도는 부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리그전을 뛰지 않은 게 한 22개월 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보통 뭐 강철 체력을 가져서 강철맨이라고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빠졌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또 내일 헝가리와의 이제 유로파리그 2차전이 있거든요. 그 경기에도 원정에 가지 않는다고 지금 발표가 돼 있어요. 그런 면에 봐서는 런던에서 뭔가 재활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SNS 같은 데 보면 손흥민 선수가 그 동료들과 훈련하는 모습들이 계속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재활은 하고 있고 뭐 특별하게 이 선수가 부상 정도가 심각하다. 예를 들어 뭐 그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출전할 수 없다라는 걸 밝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일단은 우리 시간으로 이제 7일이죠. 새벽에 이제 브라이튼전이 열리게 되는데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출전을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부상이 회복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 유로파리그를 앞두고 주변에 이제 인터뷰한 것 중에 선수는 로버트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보면 저도 그게 귀에 싹 들어오던데. 전체적으로 본인도 그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체력적인 부담 우리가 또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을 하면서 워낙 중동 원정이 많기 때문에 체력적인 안배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아마 시작부터 리그에서는 굉장히 거의 풀타임을 뛰는데 골과 득점이 잘 나오지 않고 또 팀도 아직 뭐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 또 대표팀도 팔레스타인전을 이기지 못하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쫓겼잖아요. 그러니까 몸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아직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브라이튼전이라든가 만약에 뛰게 된다면 뭐 이라크전이나 요르단전에서 분위기 반전을 가져간다면 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부상이 심각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절대 쉬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북중미 월드컵이라는 레이스가 굉장히 장기 레이스잖아요. 내년까지 가는. 근데 한 경기 욕심내다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부상 소식에 결장 이어지고 계약 종료가 이제 1년 채 안 남았는데 아직 재계약 소식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손흥민과 토트넘이 결별하는 건 아니냐. 제가 보기엔 되게 때이른 관측인데 이런 때이른 관측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그 지난 두 시즌 동안에 굉장한 활약을 펼쳤잖아요. 이제 그 득점왕에도 오르고. 그러니까요. 또, 이런 면을 봤을 때 올 스타트는 지금 이제 2골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족할 수준이 아니고요. 팀도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팬들이 불안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뭐 케인 선수가 다른 곳으로 이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 공백 속에 혹시 손흥민도 아직 우승을 해보지 못했는데 다른 팀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있을 거고요. 또 전체적으로 또 손흥민이 부진하니까 다른 선수를 한번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제 그런 팀 입장에서 드는 것이죠. 프로 세계는 냉정하잖아요. 네. 결국은 성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유로파 리그 1차 기자회견을 앞두고 본인 직접 얘기했어요. 아직 구체적인 제안이나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내년 5월 말 6월 초 되면 계약이 만료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만료되기 전에 손흥민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국내 팬들이 걱정하게 되잖아요. 네. 국내 팬, 토트넘 팬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근데 조금 더 지켜보시죠. 조금 더 지켜보셔서 손흥민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되고 나름대로 활약을 펼치게 되면 토트넘도 좋은 선수를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상 레전드잖아요. 지금 뭐. 자, 6824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가을비가 촉촉히 내립니다. 뉴스레터 K 듣고 있자니 세상 돌아가는 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든 축구든 원칙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아까 박문성 해설위원 얘기 여러 가지 들으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가을 야구 얘기입니다. 아주 신나는 가을 야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연속 가을 야구에 진출한 5위 KT가 4위 두산과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승리했습니다. 3위 LG와 준 플레이오프전 치르게 된 거죠? 네, 이게 정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KT 이강철 감독이 있을 때 이강철 매직이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도 초반에 10위까지 떨어졌다가 2위로 마무리를 했고요. 네. 올 시즌도 3, 4월 달에 10위까지 있다가 9월에 4위. 마지막에 이제 SSG가 6연승의 상세를 몰면서 공동 5위를 차지했거든요. 네. 타이브레이크를 5위 타이브레이크를 처음 경험했어요. 근데 그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올라와서 이강철 매직이 좀 통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사실 5위 팀이 4위 팀을 이긴 적은 지난 2015년 이 와일드카드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승과 관련 없이 얼마나 또 이 가을 야구를 흥행시킨 거예요. 예, 그죠? 지금 수원은 아마 들썩들썩할 것 같아요. 그렇죠. 1차전 경기는 너무 1회에 너무 쉽게 경기가 끝났어요. 4대0 4점을 내면서 굉장히 잘 앞서갔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잠실이고 두산의 홈이고 그리고 어제 1차전을 졌기 때문에 두산이 굉장히 그 반격을 정신 차려서 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네. 5회까지는 정말 팽팽했어요. 5회까지는 그 벤자민 선수도 그랬고 또 최승용 선수 사실 이름값을 비하면 벤자민 선수에 비하면 최승용 선수는 아직 거의 신예에 가까운데 거의 그 5회까지 단 한 점도 내주지 않고 네. 잘 막아냈어요. 근데 이제 6회가 문제였습니다. 네. 문제는 역시 로하스 선수가 그 타이브레이크 때도 굉장한 활약을 펼쳤는데 오늘 좌측에 2루타를 치고 나갔고요. 장성우 선수가 플라이로 3루에 보내놓으니까 해결사 강백호 선수가 있었네요. 좌전 안타 한 방으로 네. 선취점이자 결승 득점을 뽑았어요. 그래서 2연승을 거뒀습니다. 두산의 입장에서는 비기기만 해도 갈 수 있는 경기였는데 2경기 연속 다 지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KT는 이강철 매직이라는 게 다시 살아나면서 이러다가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 이런 느낌이 들 거고요. 특히 이제 쿠에바스, 벤자민 또 그 로하스까지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필요할 때 탁탁탁 터져주는 정말 뭔가 딱 그 아귀가 맞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하필이면 이제 준 플레이오프 상대가 LG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굉장히 이제 뼈아픈 경험을 했어요. 이강철 매직으로 밀고 갔는데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을 이겼습니다. 네. 그런데 넬이 4번을 져서 LG에게 29년 만에 우승을 내줬거든요. 그 아픔 아마 되갚고 싶을 겁니다. 지금 상승세라면. 그러다 보니까 LG와 KT의 준 플레이오프 이거는 뭐 다시 보는 한국 시리즈 이런 또 느낌이라서 이 올 시즌 프로야구는 정말 이건 어디서 테마가 막힐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지금 너무 탄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포스트 시즌 첫 경기부터 잠실구장 매진 사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을 야구 열기 대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5위를 결정하는 타이브레이크 때도 매진이었거든요. 네. 사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결정된 경기라서 쉽지 않았는데 매진됐고요. 어제 1차전 매진, 오늘 2차전 매진. 그러니까 올해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정규 관중이 1,088만 명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2017년보다 약 한 250만이 늘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열기가 만약에 이 가을 야구로 연결하게 된다면 가을 야구 보통 매진 행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연 몇 차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한국 시리즈 마지막 경기까지 매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산 이승엽 감독은 가을 야구 계속 이제 힘겹게 치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한화 김강민, SSG 추신수, 백전 노장들이 은퇴했죠. 네, 82년생들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둘 다 마지막으로 이제 SSG에서 장식할 줄 알았는데 김강민 선수가 작년에 마감을 안 하고 한화로 옮겼어요. 네. 그래서 23년간의 SSG 그리고 한화에서 1년. 많은 팬들 기억하실 겁니다. 김강민 선수가 올해 SSG 경기를 갔을 적에 많은 그 인천 팬들이 정말 환영해 줬거든요. 그때 이제 그 타자의 타석에 들어선 김강민 선수가 더 많은 인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 심판이 홈플레이트를 이렇게 닦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낭만 야구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우승도 5번이나 했고요. 그리고 그 지난 2022년에 마지막 5차전에서 끝내기 홈런도 쳤고 한국 야구에 정말 이정표를 남긴 선수인데 다른 팀에 옮겨서 좀 더 활약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1년 활약을 하고 의미 있게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신을 하게 될지.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한 족적을 남기고 추신수 선수도 이제 그 은퇴를 하네요. 자, 야구 포함해서 준 플레이오프전 포함해서 주말에 어떤 경기들이 있습니까? 일단 그 LG와 KT의 이제 거의 뭐 KT의 복수열전이 되겠죠. 네. 토요일, 일요일 1, 2차전 잠실에서 펼쳐지거든요. 이 경기는 뭐 정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축구 지금 이제 1위 울산과 2위 김천이 일요일 날 맞대결을 펼칩니다. 그리고 네. 4위 포항과 6위 수원도 맞대결을 펼치거든요. 전체적으로 대표팀에 안 뽑힌 선수도 있을 것이고 뽑힌 선수도 있을 텐데 그 선수들의 활약을 지켜봐 주시면 물론 그 제일 아쉬운 게 지금 양민혁 선수가 네. 가장 어린 선수가 뽑히지 못해서 그날 아마 강원전을 펼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배구 컵 대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통영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아마 GS 칼텍스가 굉장히 지금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연경 선수가 마지막으로 뛰고 있는데 흥국생명은 조금 저조해서 결승에 갈지 모르겠지만 만약 흥국생명 김연경 선수가 결승까지 가게 된다면 그 경기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는 완수 김완수 KBS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 휴일 오늘 끝곡은 롤러코스터의 라디오를 크게 켜고 준비했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